안녕하세요. 전직 경찰관 카운슬러 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오늘 영상의 취지는 경찰의 수사 방법을 공개해서 범죄자들이 이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받고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시라는 목적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찰의 수사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일부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한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사 절차를 한번 짚어드리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노선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또 하나는 범죄 행위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염려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걸 통상 인지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자주 보시는 강력반이나 광수대 같은 부서에서 말 그대로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한다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지사건은 경찰이 처리하는 전체 사건에 있어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경찰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 진정, 현행범 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형사사건의 형태는요, 보통 사건 현장에서 임의동행하거나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돼서 파출소나 지구대를 거친 다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형태가 있고요.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사건이 현장에서부터 경찰서에 가느냐, 아니면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 피해자의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해 경찰서에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두 경우 모두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술을 마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가 되어 온 사람들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과 또는 수사과 사무실 내에 격리된 공간에 이렇게 앉아있게 하고, 담당 형사는 파출소에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소 등을 서류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체포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내부적으로 KICS, 킥스라는 형사사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하려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사건을 배당받아야만 비로소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일부러 피의자를 고립시켜서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은 다음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경찰의 업무의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한 다음 이제 피의자에게 사실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이때 술을 마시고 온 피의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왜 체포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거나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이때 자해를 한다거나 조사실 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거나 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주치자 보호실에서 하룻밤을 잘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보호실에 들어가시는 피해자들 대부분 다음날 아침에 되면 자신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린 당시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고개를 듣지 못할 정도로 창피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사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이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라포 형성이라고도 하죠. 이는 수사관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팀원들과 짜고 역할 분담을 해서 마치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겁박을 주는 등 나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급박한 인질 사건이나 불법 현장에서의 잠복 업무 같은 인지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관이 연기까지 하면서 피의자로부터 굳이 자백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사로부터 다시 대질신문이나 증인 확보 등을 하라는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번거로움보다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보면 분명히 명백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분명히 자백을 하는 것보다 더 세게 처벌될 것이 눈에 선한데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 설득하는 과정이 마치 피의자에게 자백하라고 강요한다는 느낌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죄자에게 구형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찰은 그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만 하면 업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보시면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다면 검사가 탄핵 증거의 용도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연기까지 해가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으려고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의자에게 그렇게 부인하시면 나중에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수사관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포되어서 온 피의자들의 경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며가지고 구속영장을 첩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피의자에게 겁박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조곤조곤 웃으면서 친절하게 조사받는 수사관을 두려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온 것이고 만약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조서를 받으면 구속영장을 받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유도신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맥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사를 배울 때는 수사관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피의자로부터 답변을 많이 이끌어내기 위함이죠. 흔히 이것을 개방형 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제 저녁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내지는 왜 그 사건의 현장에 가게 된 것인가요? 라는 형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피해자 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과의 일치 여부와 엇갈리는 주장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진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소설을 쓴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무래도 자기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일부러 어떤 특정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없었던 일을 꾸며서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뒷받침할 만한 알리바이와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하는 진술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들어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마치 어떤 고도의 수사 기법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신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죄는 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입장, 자기의 논리만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수사관이 가상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은 통상 분리된 방에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범이 진술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 혐의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정한 증거가 이미 있고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체포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죄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 기법을 운운하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정말 흉악범이나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을 치는 게 귀찮아서라도 피해자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적게 처벌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으신 분들은 경찰의 수사망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죄를 지었으면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하시고
죄를 뉘우치시는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 및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매주 1회씩 라이브 민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신청은 저희 고정 댓글에 걸어둔 멘탈폴리스 카페로 오셔서 비공개 사연 신청란에 간단한 사연 소개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